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이식면역과 세포치료 개관에 강의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식면역과 세포치료 개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강의하는 교수에게 학자 입소를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학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식면역과 세포치료 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 및 선찬일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해놨고요. 1953년 10월에 동물에서 이게 톨러런스, 면역 관용에 대한 것들을 일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이식장기를 계속 사용하고 면역 억제도 없이 그 다음에 리젝션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54년 12월 23일에 인류 최초로 생체 이식, 생체 장기 이식이 시행되고 성공하였습니다. 1956년 미국 자마지에 실렸었습니다. 이때 닥터 조셉 머레이 박사가 1990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식 면역을 보시게 되면 예비호 혈액형 주조직 적합성 복합제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젠을 하는데요. 염색체 6번에 있고 클래스 1은 ABC, 클래스 2는 DQTP-DR, 항원 제시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HC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통 항체 제시세포에서 그 다음에 T세포로 줄 때 항상 MHC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보면 MHC 클래스 1은 CD8번 세포로 항원을 제시하게 되고 MHC 클래스 2는 CD4번 세포에 전달하게 됩니다. 곱하기해서 8이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HLA 유전 방식을 보시게 되면 멘델의 단순 법칙으로 유지하고 형제자매색의 두 개의 배식이 모두 일치할 확률은 25%, 한 개만 같을 확률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여러 가지 것들에 소위 말하는 적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시스템은 우리의 아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는 일들을 보시게 되면 나쁜 소위 우리 몸을 해하는 것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격해서 없애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선천성 면역에 해당하는 세포를 보시게 되면 보체, NK셀, 덴드리틱셀, 유트로필, 마크로파지가 있고 후천성 면역에는 주된 게 T세포, B세포가 있게 되습니다. 역시 후천성 면역의 특징은 기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부 반응의 면역학적 기전을 보시게 되면 항원을 인지하는 방법, 항원 제시세포에서 MHC, HL 클래스 1을 통해서 CD8번 세포의 T세포에 대한 항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MHC 클래스 2는 CD4 T세포의 항원을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이식 경로는 수혜자 세포가 공여자의 APC에서 공여자의 유래 펩타이드를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있고요. 간접은 공여자의 펩타이드를 받아서 수혜자, 우리 받는 사람의 항원 제시세포가 가공해서 또 수혜자의 T세포를 제거하는 간접 인식 경로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식 경로에 따른 거부 반응의 발생 기전이 좀 다릅니다. 거부 반응의 면역학적 기전을 보시게 되면 항원 제시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은 T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고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전사인지를 통해서 T세포의 유전자 발현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T세포 합병 시그널 1이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MHC 컴플렉스를 통하여 T세포에 제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T세포가 증식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그널 2 같은 경우는 코어 스티뮬레이션을 알려져 있고 시그널 3 같은 경우는 인터루킨 2 등에 의해서 T세포가 증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자극의 전달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 1번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HL의 MHC 컴플렉스에 의해서 전달하는 과정들이고 제2 신호 같은 경우는 CD28, CTLA4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3 신호는 인터루킨 2가 관여합니다. 다이렉트 패스웨이를 보시게 되면 CD8번 세포가 사이토톡식 세포 독성 세포입니다. 이게 활성화되게 되면 세포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폴포린이라든지 그란자인 B, 그다음 세린 프로테이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CD4 T셀포 같은 경우는 T 헬퍼셀,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체 매개선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나, 인다이렉트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CD4 T셀에 의해서 인터루킨 2라든지 인터페론 감마 등에 의해서, 그다음 T헬파 1세포에 의해서 인터루킨 2나 인터페론 감마가 만들어져서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를 통해서 트랜스플란트 아테리오 스크lero시스가 발생하게, 거부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력 T세포 분화와 작동세포의 면역반응 실행에 대한 내용, 앞에 말씀드린 내용도 한 번 더 정리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T세포, CD4 T셀이 활성화되게 되면 T헬파 1셀에서 인터페론 감마 등이 나와서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가 생긴다든지, T헬파 2 세포에서 인터로킨 4, 5 등이 나와서 그 B세포를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식적 면역 검사로는 아까 조직형 검사 H-ray 클래스 AB, DR을 확인한다든지, 항체가 있는 여부, 교차 반응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적으로 해서 판넬 리액티브 안티바디를 통해서 향후 거부반응 생길 가능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혈청학적 검사는 보통은 보체 의존성 세포 독성 검사가 있는데요. HLA 항체 항원 반응 후에 보체를 첨가해서 세포가 라이시스 되는 정도를 보고 실제로 거부반응 일어날 정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HLA 진 스트럭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주된 게 클래스 1의 AB, ABC, 그 다음 DPTQ, DR이 있습니다. ABC 같은 경우는 알파1, 알파2, 알파3,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알파1, 2, 베타1, 2로 구성되게 됩니다. HLA 유전자 명령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B는 진이고, 그 다음에 알릴 그룹, 프로테인, 그 다음에 시노미너스 DNA 서브스티튜션, 그 다음에 기타 베리에이션 등을 크게 나타내는, 보통은 저희가 로우 레졸루션 타이핑을 하게 되지만 조혈모 세포 등에 의해서는 하이 레졸루션을 사용합니다. 최근에 고형장기 이식, 신장 이식에서도 하이 레졸루션 타이핑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유전자를 예측하는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HLA 타이핑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에피톱이라 해서 스페시픽 안티바디 결합하는 요구된 최소한의 스트럭처럴 디터미넌트, 아미노이시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을 보면 펑셔널 에피톱, 이플렛이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플렛 같은 경우는 HLA 분자의 3차원 구조와 기존의 HLA 형별을 종합해서 아미노산 다연선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HLA 검사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크로스 매칭과 PRA, 판 리액티브 안티바디가 있습니다. HLA 교차 시험 종류별 원리를 보시게 되면 수혜자의 혈청 내에 공유자 항원에는 항체가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보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세포 베이스로 하는 게 보체 의존성 세포동 CDC 검사를 하고요. 플로사이토메트리 유세포 분석법, 최근에는 솔리드 페이지 베이스드 메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자 리프구에 수혜자 혈청을 섞어서 보체를 섞어서 세포가 죽으면은 이 안에 항체가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보체 의존성 세포 독성뿐이나 교차 반응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고요. 플로사이토메트리는 형광을 붙여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로사이토메트리 같은 경우는 HLA 안티바디라든지 오토 안티바디, IgG 안티바디를 특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미넥스 같은 경우는 비드에 안티젠을 박아서 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보통 재현성도 있고 빨리 볼 수 있고 레피드 에밸루에이션 가능한 하이 센시티비티가 있습니다. 통상은 반정량 검사가 되어 있는데요. 통상은 민 플로렌스 인덱스라 해서 소위 말해서 형광 염색이 묻혀지는 정도에서 5000 이상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감수성이 있다. 그 다음에 거부반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T세포 교차 반응이 음성인데 B세포는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툭시마비라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기타 오토 안티바디라든지 IG, IgM, 안티-넌 HLA 안티바디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PRA, 판 리액티브 안티바디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정 항원에 국한되지 않는 수여자, 받는 사람의 전반적인 동정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이식하기 전에, 이식 전에 어느 정도 감작이 됐느냐, 나쁜 항체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측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99개 중 45개가 없어졌다. 그럼 50%면 이 정도로 PRA가 보통 50% 넘어서게 되면 고감작되어 있다. 이분들 공여자의 그 장기를 받게 될 경우 거부반응 반응이 높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혈액형에 대한 항체를 보시게 되면 그 A형 같은 경우는 항 B 항체가 있겠죠. A형의 항O는 있는 거고, B형 같은 경우는 항 B가 있고 항 A의 항체가 있습니다. O는 항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O형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도서 다 줄 수가 있고, B형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ABO 안티젠이 그 분포를 보시면 RBC라든지 혈관 내피세포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 안티바디 메테리 리젝션, 항체 매개선 거부 반응에 중심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형 부적합 시닉식 같은 경우는 1955년에 첫 보고가 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주로 일본이나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많이 성공했습니다. 87년 벨기에에서 26명의 환자들에 성공했고, 실제로 초급성 반응을 해결한 최초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스웨덴에서는 기존에 이게 결국 B세포를 만들어내는 비장의 문제가, 비장을 잘라내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툭시맙이라는 약제를 사용해서 비장 절제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공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부산에 있는 메리놀 병원에서 처음으로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항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식할 때 사용하는 타크로리무스, MF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로 T세포를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B세포를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툭시맙을 통해서 CD19번이나 20번을 발현하는 B세포를 억제하거나 플라즈마 페레이스 혈장 교환술을 통해서 기존의 항체를 제거하거나 IVIG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해서 기존의 항체를 중화시키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B세를 억제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리툭시맙이라든지 혈장 교환술, IVIG, 타크로리무스, MMF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회복 가능한 콩팥질환을 하면 안 되겠고, 감염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중독자나 정신질환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상대적 근비로는 고령은 요즘은 한 70세 넘어서 하게 되고요. 심혈관계 질환도 약을 잘 복용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암에서는 2년 지나서 그 다음 완치되고 나서 5년 지난 이후에 이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콩팥을 죽을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전신 상태가 있으면 좋지 않으면 못 줍니다. 감염이라든지 암이 있으면 안 되고, 정신과적 장애가 있어도 안 되고요. 단백뇨가 나왔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역류가 있다든지 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안 되고요. 단 조절되는 고혈압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뇌사자 장기 기증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여 재개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 확장 범주 공여자라서 60세 이상 또는 50에서 59세 사이의 뇌사자로서 고혈압이 있다든지 크레아틴 1.5 초과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확장 범주 공여자에 해당이 되어서 기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식물 상태와 뇌사의 차이. 그 식물 상태는 대뇌 기능이 둘 다 소실되어 있긴 하지만 뇌가는 뇌사에서 소실되어 있고, 그 다음 호흡 기능도 없고 의식 종종 무의식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뇌사와 식물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사는 뇌가 죽은 상태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뇌사 진단 전에 당연히 원인 질환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 그러니까 치료될 수 있으면 절대로 뇌사로 선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 약물 중독이라든지 대사성 장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 아니고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역적으로 치료해서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비가역적 상태가 되어야지만 뇌사전에 뇌사자의 후보에 오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뇌사 판정 보시게 되면 역시 먼저 깊은 혼수 상태인 걸 확인해야 되고, 자발호흡의 비가역적 소실이라든지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뇌관 반사의 소실, 자발운동, 제내강직, 그 다음에 경련들의 무방응이 있어야 되고, 무호흡 검사, 뇌파 검사를 통해서 아주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뇌사를 판정하게 됩니다. 선행조건 판정 기준 말씀드렸고요. 수술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방광을 이식을 엉덩이 정맥이라든지 동맥에 연결하고 요관을 그 방광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게 혈관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동맥 경화의 정도, 출혈성 경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에 대한 거 아주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콩팥을 지금 이게 금방 보통 이게 적출한 연 상태고 이어진 다음에 보시게 되면 색깔이 아주 빨갛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소위 연결이 잘 되었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우리 비뇨의학과에서 생체 콩팥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을 통해서 해서 절제돼서 나옵니다. 이것을 안쪽에 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생리식염수로. 그래서 얼음에 잘 넣어서 보존해서 이제 수술장으로 가게 됩니다. 수술장에서는 외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의 개복한 상태에서 이제 콩팥을 이렇게 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맥, 정맥과 요관 있는 것은 이제 비뇨기과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 이렇게 소변이 떨어진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 되게 됩니다. 거부 반응 종류를 보시게 되면 초급성,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혈청 내에 이미 존재하는 공유자 림프구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때는 조기 제거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정밀한 검사를 통해 이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포 거부 반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CD8번 세포가 관여하는데요. 사이토톡식 T셀에 의해서 그 다음 내피세포와 손상을 받아서 거부 반응, 림프구가 결국은 세포 내광으로 이동해서 튜블라이티스가 발생하는데요.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CD4 T세포가 관련해서 항체 맥에선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세뇨관 주위에 페리튜블라 캐필라리티스라든지 호중구 침륜, C4D가 침착되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치료는 말씀드렸다시피 B세포를 억제해서 항체를 생성하지 않게 해서 리툭시막, 그 다음 혈장 교환술을 통해서 기존의 항체를 제거하고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통해서 항체를 중화하는 이 세 가지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성 거부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보시게 되면 서서히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게 되면 단백뇨도 나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콩팥 기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주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는 그냥 콩팥의 단백뇨를 줄일 수 있는 혈압 조절 대증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인터루킨 1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라든지 T세포를 억제하는 보통 칼슘 이비터라는데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 셀 사이클 증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이크로페놀토 모페틸, MMF 이 세 가지 약제가 주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고요. 합병증 보시게 되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감염이라든지 고혈압, 그다음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고 타크로리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다모증, 털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뇨병 생길 가능성이 증가해서 항상 약제를 쓰면 주의가 필요하고 마이크로페놀토 모페틸 같은 경우는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을 보시게 되면 외과적으로는 혈종이라든지 피가 고인다든지 림프류라든지 요가 유출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보통 초기에는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이후에는 기혈감염,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진균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예방적으로 박테림이나 그다음에 항진균제, 항생제들을 예방적으로 사용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초기에 세포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CMV 바이러스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폴리오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콩팥 기능이 이식공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악성 종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매년 위대장, 위내시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각각 예를 들어 비형 간염이 있을 경우에는 간암에 대해서 여성일 경우에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등에서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항고혈압제를 사용해서 혈압을 130, 8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혈관성 골격사로 해서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상 이런 경우에 뼈가 소위 말해 괴사가 생기는 것도 생기죠. 만성간염이라든지 재발성 사구체 신염도 일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결국은 면역억제제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 자체가 콩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장기 이식 후에 면역억제제 복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장기 이식 거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면역 관용.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장기를 자기 것처럼 인정하게 되면 가장 좋겠죠. 현재 약제들은 비특이적 면역억제제고 거부 반응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부 반응이 되는 세포 치료에 대한 연구를 보시게 되면 T세포가 가장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T세포 관련된 인듀스드 조절 T세포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용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가 항원에 반응한 T세포를 가슴섬에서 제거하는 센트럴 톨러런스, 그다음 말초에서 아너지라든지 서프레션, 에이팝토시스를 통해서 유도하는 말초 관용이 있습니다. 1995년에 해보니까 CD4 T세포인데 보니까 자가 면역 지장 발병 억제하는 이게 일반적인 T세포와 다른 게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조절하는 T세포라 명명을 하게 됐고요. 일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흉선 유래라든지 말초 유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 CD4 T셀에서 조절 T세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세포 내에 폭스피스를 발현하게 보통 이제 CD4 조절 T세포라고 보통 정의해야 되는 게 세포 표면에 CD4 양성, CD25 양성, CD127 낮거나 없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폭스피스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조절 T세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절 T세포가 면역을 관용을 유도하는 기전을 보시게 되면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거나 사이토카인을 프로덕션하거나 그 다음에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디스럽션하는 이런 여러가지 기전으로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더원 스터디를 통해서 유용성과 조절 T세포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조절 T세포를 사용할 때 일단 사람 몸에서 뽑을 때 정말 조절 T세포냐, 그래서 디메틸레이션이 있을 경우에 조절 T세포 하는 게 가장 큰 근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게 안 그래도 T세포가 적은데 그 중에 CD4 T세포에서 또 CD25 양성인까지 되는 Treg 세포의 포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크게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기존 면역억제 중에 인터루킨2를 소량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 mTOR 이니피더를 사용했을 경우에 좀 효과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투여할 때 그럼 용량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 넣은 다음에 과연 조절 T세포가 그대로 가느냐, 때로는 이 조절 T세포가 이펙티브 T세, 쉽게 말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일반 정상적인 T세포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선생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 조절 T세포를 이용해서 면역억제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최근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젠 스페시픽 Treg enlarged cell line이라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면역 관을 유도하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단계도 굉장히 줄여서 복잡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우리 병원에서도 실제로 이식 환자에서 조절 T세포를 분리해서 특성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면역억제제를 적게 쓰고 콩팥 기능이 양호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절 T세포 분포가 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유리 줄기세포의 조건 분비체를 이용한 그다음 조절 T세포의 생체의 증식과 이식장기 수용 조절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첨단 재생의료라 해서 세포론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 획득을 얻어서 차후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그래서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원의 온라인 준비 모임을 했었고요. 우리 병원의 장기 이식센터 경과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부터 이식을 시작해 현재는 한 600내 가까이 현재 이식을 진행하고 있고 외과, 비뇨의학과, 그 다음에 신장내과, 그 다음에 마취 통증과 여러 과들이 합쳐서 힘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4년 12월 6일에 첫 생장 이식을 부산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역시 세계 최초 신장 이식과 마찬가지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500내 기념을 하였고요. 간 이식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장기 이식 센터 2019년에 이막 소장님이 취임해서 만들어졌고요.
2020년에는 장기이식 센터, 장기이식 센터와 장기이식 연구소가 이렇게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이식 센터 현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이막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포함해서 현재 이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식 외과, 그다음 감단체 외과, 비뇨의학과, 신장내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학과,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장기이식연구소 경과보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그 장기이식연구소 개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2주년 모임도 있었고, 전반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이식, 면역조절, 이종장기이식, 중개연구, 임상연구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이식 연구소 소장 아래에 운영위원 등이 분포되어 있고요.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국외 자문위원으로는 하버드 의대 지금은 옮기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과 그 다음에 피터 니컬슨 박사, 이분 안일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해리슨 교과서 면역이식 파트의 주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요. 현재 국내자문위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쉽지 않을 텐데 어렵게 하는지 참으로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은 기간들 가운데도 시간을 잘 보내시면서 즐기면서 모든 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빨리 좋은 시간들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